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의 사회의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학교폭력 예방법이 3월부터 바뀝니까? 네, 맞습니다. 3월 1일부터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개학 후 3, 4월 정도가 이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면서요. 이게 3월 초에는 이제 막 개학을 했기 때문에 뭐 좀 괜찮다가 3월 중순 말 또 4월 정도가 되면 이제 아이들끼리 조금 적응이 되고, 그러면서 이 말하자면 아이들도 사실 그 본인들의 세력을 조금 이렇게 확인한다든지 또 적응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갈등들이 꽤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안들이 학교 내에서 발생을 하다가 학폭위 심의로 많이 몰려오는 시기가 4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안이 발생하면 3주 이내에 학폭위 심의를 열게 원래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시간까지 감안하면 지금부터 해서 4월 초, 4월 중순 이쯤부터 본격적으로 학폭위 심의가 좀 많이 개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3월부터 이제 달라지는 새로운 학교폭력 관련 제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변화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전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그 교내 전담기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선생님들께서 그 진술을 조사하고 뭐 이런 업무를 다 수행을 하셨거든요. 보통은 학교에서 이제 학생부장 선생님이 이 업무를 하셨는데, 맞아요.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조사에 익숙하지 않으신데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의 편을 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 제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또 선생님들이 극단적 선택도 하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업무가 너무 가중돼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은 원래 본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런 추가적인 업무에 너무 매몰돼서 본업에 좀 지장이 많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학교폭력 조사를 외부 전문가한테 전담하게 하자. 그래서 도입된 것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나는 교육자인데 관리자인가, 학생들 관리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네.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업무라든가 이게 하중이 엄청났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전담조사관을 놔두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담조사관의 자격을 좀 볼까요? 네, 일단 이 전담 조사관은 아무래도 이런 사안 조사에 조금 능한 분들을 뽑아야 되니까요. 수사나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 주로 이제 여성 청소년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학교 폭력이나 생활지도 경력이 있으신 퇴직 교원, 뭐 사회복지사나 그 외에 학교 폭력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발을 한다는 계획이었고요. 원래 당초에 교육부에서는 2,700분을 선발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선발된 인원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1,955명이 3월부터 현장에 투입돼서 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사 업무를 전담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 뭐 사안 조사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하는데, 원래는 전담기구에서 했던 일을 이제 전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를 마치고 나면 전담기구에는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전담기구에서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해당 사안을 학교 단계에서 자체 종결할지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우리가 이제 약칭 교육청. 학폭위라고 부르는 그 조치로 넘겨서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담조사관이 초동의 조치를 하게 되면 그 단 한 사람이 그 조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조사관이 원래 이제 교육청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학교에 동시에 여러분이 투입될지 한 분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사안 하나당 한 명씩이 투입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비슷한 사례를 좀 겪어봤는데 이게 한 명으로 갔다간 오히려 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좀 치우치지 않을까?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여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신원이 노출됐을 때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섭외라든가 회유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전담 조사관에 대해서 네. 조사관은 외부 사람이고 또 퇴직한 경찰이고 이러면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학폭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데 맞아. 이 친구들은 외부 위원이 와서 조사를 했을 때 사실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제가 봤을 땐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안을 과연 전담 조사관이 아이들을 좀 보호하면서 동시에 조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식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마치 경찰 조사 같잖아요. 맞아요.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를 학생 혼자 받아도 되나? 보호자가 같이 동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이런 외부인 그 보호자의 조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지 않은 제도다 보니까 좀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교내 전담기구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네.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넘어가죠. 학교 폭력 사례회 신설? 이건 뭡니까? 네. 학교폭력 사례회의라는 것이 이제 신설됐는데요. 예. 원래 종전에는 학교에서 전담기구에서 해결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학폭위 심의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절차 하나가 생긴 거죠. 학교폭력 사례회의라는 것이 생겨서 학폭위로 넘어가기 전에 이 회의 기구에서 한번 이 사건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 기구의 구성원은 학교폭력 제로센터장, 이게 이제 교육 그 지원청마다 계시거든요. 이 센터장이. 그래서 이 센터장 그리고 전담 조사관, 학교 전담 경찰관, 우리가 스포라고 해서 학교마다 경찰관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변호사 등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한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타당한가, 보완할 점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학폭위에서 심의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번 이제 그 스크리닝이라고 할까요? 그냥 하면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 조사의 완결성 그리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한다라는 취지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조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하겠다. 뭐 이런 네, 거겠죠. 그렇죠. 혹시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뭔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 할 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조사에는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일 것 같아요. 네. 2차가 없어야 되니까. 맞아요. 예.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절차에서는. 근데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좀 많이 강화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걸 제가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첫 번째로는 학교폭력 발생할 때 학교장의 긴급 조치라는 것이 의무화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긴급 조치가 뭐냐 하면 학폭위 심의가 있기 전이라도 원래 학교폭 사안 발생하고 학폭위까지 길게는 한 달 정도 이제 걸려요. 혹시 더 연기되면 더 걸리고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이 학생들이 자꾸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긴급 조치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학교장의 재량이었거든요. 아하.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는 이 긴급 조치의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발생하면 분리. 네, 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긴급 조치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혹은 이 학교폭력 신고 학생에 대해서 접촉하거나 협박, 보복행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긴급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됐어요. 뭐 이거 긴급 조치 이거 해봤자 어차피 가해 학생이 말 안 들으면 그만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보복 조치를 위반하면 상당히 강한 제재를 가하도록 또 동시에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 학생이 조금 조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드린 그 긴급 조치로 내릴 수 있는 처분의 종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긴급 조치로 학급 교체 같은 거는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원래는 가장 세게 해봤자 출석 정지였어요. 가장 강한 긴급 조치가. 그런데 같은 반에 있으면서 얘를 못 나오게 해도 어차피 며칠 있다가 학교 나왔는데 그러면 또 만나게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 이제 학급 교체를 임시 이 긴급 조치로 할 수 있게 해서 만나지 않도록. 그리고 출석 정지를 시킨다면 그 처분 일수를 전부 다 좀 길게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출석 정지하더라도 길게 해도 5일, 10일 이 정도였는데
이러면 만나겠죠. 학폭위 맞아요. 심의 열릴 때까지. 맞아요. 그런데 이 긴급조치 출석 정지 일수를 늘려서 일단 학교폭력 발생 시부터 심의 결정 시까지 출석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심의 전에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게 됐다. 피해 학생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 학생이 보복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이 보복행위라는 것이 내가 학교 폭력했다고 나를 신고해? 라는 것에 보복행위로서 이 피해 학생을 다시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각호 조치 예를 들면 뭐 서면 사과라든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이런 순서였는데 이 각 모든 조치 중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해 학생이 보복행위를 했을 때는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중에서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강한 조치 중에서 하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복행위를 했을 경우에 가해 학생에게 확실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폭력에 관련한 건데요. 요즘에 맞아요. 사실 이 학교 폭력 사안이 몸으로 가서 때리는 것보다도 카톡, 촬영. 인스타 DM, 촬영해서 유포하고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촬영물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과연 삭제가 됐을까? 나는 걱정, 불안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막 돌려보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두려운데 이럴 경우에 그 교육청 아니면 국가가 피해 학생의 요청으로 이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법에서 그렇게 명문화했어요. 근데 이때 비용이 들어갈 건데 이거는 가해 학생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국가들이 먼저 부담하면 나중에 가해 학생 측에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조항이 신설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고통을 조금 경감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폭위 결정 이행을 지연한다거나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네. 일단은 학폭위 결정이 났는데 이게 빨리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돼야 될 거잖아요. 조치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학폭위 심의로 처분이 결정이 되면 이 교육장은 14일 이내 그러니까 2주 이내에 그 조치를 이행을 해야 돼요. 가해 학생에 대해서 출석 정지를 시킨다든지 뭐 사회봉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기간 이내에 이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 피해 학생은 교육감에게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럼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처분을 부과해야 하는 주체들에게 조금 더 압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가해 학생이 내려진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얘를 추가적으로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추가 징계도 학교장이 만약에 이 징계 처분을 안 한다 했을 때 피해 학생은 똑같이 교육감에게 이런 부분이 빨리 되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신고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거를 조사하도록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하게 조치 이행이 되도록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학폭위 결정을 난 수용 못하겠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많습니다. 예. 그러면 3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은 어떻게 또 변화가 있습니까? 이 바뀌는 부분은 일단 학폭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행정심판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소송 제기하면서 보통 무엇을 하냐 하면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 예전에 기억하시죠? 모 후보자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이 가해자였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 다니고 대입에 있어서도 문제없이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난리 났죠, 그거. 네, 근데 가해 학생들이 이 집행정지 제도를 잘 이용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법을 사실상. 이용해서 오히려. 네, 실질적으로는 처벌을 피해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집행정지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좀 규정이 변화가 됐습니다. 의무적으로. 네. 그래서 법원이 이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심리를 할 때는 피해 학생이 어떤 의견인지를 이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법원이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이 가해 학생은 원래 그 전하고 똑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켜야 된다. 적어도 분리는 시켜라. 라는 식으로 조금 피해 학생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좀 했죠. 근데 이제 결국에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집행정지로 마냥 시간을 끌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피해 학생한테 더 힘든 건데. 그런 거잖아요.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이 제도를 개인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악용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는 사실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이 판결 선고할 수 있는 심리 기한을 법에 아예 정해놨습니다. 아, 기한 내에 그냥 다 끝내라. 네, 기한 내에 학교폭력에 대한 그 행정소송을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라.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1년, 2년 계속 끌고 가게 만들지 말고. 그렇죠. 바로 그냥 다 끝내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라. 그리고 2심하고 3심은 그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판결을 선고해라. 라고 명문화를 했어요. 이거 전국에 사례가 엄청 많을 텐데 이거 이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파격적이다. 보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평가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거. 이게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그렇죠. 만든다거나 그러면 가능하지. 그렇죠. 그러면 모를까. 그냥 우리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기한이 다른 민사나 형사 재판보다 더 길거든요. 오래 걸려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사건도 짧게 걸려야 1년 가까운 거고 아주 뭐 3심까지 끝나는 것을 기다린다 하고 하면 그냥 몇 년은 그냥 훅 지나가거든요, 사실. 그런데 소재기일로부터 90일이면 사실 3개월이에요. 3개월 안에 끝내라. 이 3개월 안에 보통 요즘에 다른 소송은 3개월 이내에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히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과연 이 9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법원과 협의를 한 내용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그 취지상 집행정지 제도를 조금 뭐랄까 헌법적으로 좀 이용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처벌을 피해가는 사례를 막자라는 데 뜻을 모았다라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고 저는 요건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요 판결 선고 기한이 지켜질지는. 기한이 지켜지려면 그런데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당사자들이 좀 실제로 자기들이 내고 싶은 자료를 다 내면서 좀 충실하게 재판 진행이 되려면 3개월이 충분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실무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드는 부분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뭐 조금 더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나 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게 잘 현실과 들어맞을 것이냐. 네. 요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네, 좀 맞습니다. 생각이 그렇지만 좀 그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좀 드러나는 개정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가 정착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제도에서 또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 좀 개선하고 보완하면 네.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네. 들어요. 일단 새학기 맞아서 이제 학교폭력 관련해서 좀 바뀐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